네, 8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그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28,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지금 27,000달러 초반에서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케시 오페디 같은 경우에는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 그 범위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24,800달러 위에서 자리하는 게 중요하고 31,000달러 저항을 단방에 넘어서기에는 간단치 않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8,600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31,000달러까지 이 랠리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곰 세력이 26,800달러 아래로 다시 끌어내리게 된다라면 24,8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황소와 곰의 세대결을 통해서 당분간은 24,8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횡보 흐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6년 동안 비트코인은 지금 이 채널 지지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게 조만간 바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추가로 빠질 것 같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이 채널 중간점과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예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타깃이 뭐냐면 69,000달러, 이건 전고 돌파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고점은 175,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175,000달러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근거로 한다? 비트코인 반감기. 언제? 내년 4월. 그래서 새로운 고점 형성이 기대되는 시기는 언제? 2025년 하반기. 이런 타임테이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그 타임테이블 안에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면 뭔가 새로운 패턴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네 번째 사이클은 약간 조금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모양새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반복성, 3번 동안 반복됐던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벌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더 격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또 더 빠졌다가 위로 더 격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뭔가 아무튼 분위기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가면은 더 크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봐야죠. 그건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패턴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잘 유지돼 왔던 상황들, 얼마 동안? 6년 동안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크립토 타이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차트인데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폭이 2012년 6월 그리고 2016년 4월처럼 극도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잘 아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압축도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든 위로 쏘아 올리든 그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좁아졌기 때문에 극도로 낮은 변동성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곧 큰 움직임이 이루어질 거야. 지금 이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투더문 한다라는 거죠. 큰 움직임이 위로 나올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투더문을 얘기하냐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극도로 낮은 변동성, 이 수축 범위를 보였을 때 랠리했거든. 과거에 그랬거든. 그런데 이번에 간만에 또 비슷한 상황 나왔네. 뭐 할 거라고? 랠리 할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거는 축적 타이밍이다. 그리고 물려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크립토 타이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력급이죠.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것을 놓고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번스타인이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의 무게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는 거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는 2년에서 3년 안에 전체 비트코인 시총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언제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막 이빨 털고 있어요. 이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현물 ETF가 확실하게 출시될 것으로 보여, 그러면서 엔드 오브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에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양반은 2024년에는 확실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출시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현물 ETF 신청한 거 첫 번째 데드라인이 지금 9월 초잖아요. 9월 초에 SEC가 승인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심사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단계에서 SEC의 답변 또는 데드라인이 중요치 않다,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접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발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멘트를 날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저는 이거 멘트 딱 보는데 2년 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됐을 때 게리 겐슬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공개석상 어떤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언제쯤 출시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게리 겐슬러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실무 담당자들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승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확실히 나와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푹 하고 나와요. 그냥 어떤 되게 막 어떤 의미 있는 행사도 아니고 어디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서 질문 받고 막 그런 뉘앙스를 툭 하고 던졌거든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플레이어들이 워낙 이게 지금 워낙 쟁쟁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블랙록, 바네크, 위스덤 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뭐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완전 무게감이 조금 많이 다르죠. 무게감이 좀 많이 다르고, 지금 검토 첫 번째 데드라인이 9월 초, 두 번째가 10월 중순, 세 번째가 1월 중순,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 그러니까 4월 초 중순으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데드라인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꼭 요때 나온다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때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무조건 출시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3월 달에 만약에 출시가 된다 이러면 시장 불 붙겠죠. 비트코인 반감기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만약에 2024년 말에 승인이 돼도 상관없어요. 시점만 늦춰지는 거지, 어차피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반감기 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이듬해,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에 급격한 랠리를 벌이다가 하반기에 이제 빵 하고 신고점을 만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2024년 말에 만약에 아까 제임스 세이파트 얘기처럼 2024년 말 최악의 경우에 이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은 가급적 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 없고, 이거는 확실히 가능성 없다라고 지금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뭐 미국 민주당의 어떤 수뇌부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던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백악관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으면 가능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니고, 뭐 요 어느 시기에 나와주면 좋은데 이때 나와주면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굉장한 관심도가 쏠리지 않을까. 결국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계기가 딱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제레미 맥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법원이 SEC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리플 사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사건까지 SEC를 두들겨 팬 걸 놓고 지금 법원이 SEC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이제 두 번째 훈풍 가능성이 있어. 사실 초기 암호화폐 규제는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했었거든. 그런데 SEC랑 CFTC 이것들이 개입을 하면서 시장이 위축됐어. 이건 뻔하죠. 밥그릇 같은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무조건 지들이 먹겠다라고, SEC는 무조건 다 증권이다, CFTC는 무조건 다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여버린 거죠. 나쁜 새끼들. 아무튼 그래서 SEC의 공격적인 행보에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위축이 됐고 미국을 철수했다. 그런데 최근에 SEC가 소송에서 연이어서 패소를 하면서 규제가 혼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 희망이 지금 목격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SEC는 진짜 짜그라들어야 되고 내년 대선에서 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진짜 뭐 트럼프가 되든 해서 무조건 SEC 위원장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돼도 현 SEC 위원장은 날아갈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뭐 빨리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우악스러운 상황을 지금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짜증나죠. 어쨌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게 되면서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요런 월가의 세력들, 기관들과 그리고 리플이죠. 지금 웃고 있는 건 리플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 보면 막 너무 아쉽지만 사실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다라는 거는 리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봤을 때는 20일 치수 이동 평균이 0.55달러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0.56달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5달러가 깨지면 0.41달러 폭락 가능성, 0.56달러까지 돌파를 해낼 경우에는 0.64달러 가능성, 뭐 이 정도로 지금 단기적인 틀에서는 시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당장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승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XRP 거래량이 급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급증을 동반한 시세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사이 거래량이 109% 증가해서 1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 승소하고 만약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그대로 약식재판 판결이 유지가 될 경우에 XRP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유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이슈는 IPO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소송 종료 이후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게 다름 아닌 이 IPO다. 특히 이제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IPO는 정말 이미 이걸 목표로 리플이 전략적인 작업을, 실무적인 작업까지 착수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고 리플이 지금 현금 보유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IPO 준비를 위해서 재무제표상 현금을 지금 때려박아서 보유하고 있는 거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PO에 대한 기대감이 안 그래도 커졌는데 지금 9월 29일 뉴욕 파티, 여기서 이제 뭔가 멘트가 나와주면 어쩌지? 뭐 이런 얘기들. 현실적인 어떤 계획이 막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링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엑시트 타입 IPO를 통해서 엑시트하게 될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 성공 확률을 나타낸 표인데, 리플이 98%, IPO 성공 확률이 지금 98%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근거가 뭔지는 없어. 근거가 뭔지는 없는데 이 석세스 프로바빌리티가 지금 98%로 나왔습니다. 재밌죠. 그냥 사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든 없든 떠나서 이게 지금 누군가 어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98%의 가능성으로 IPO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사실 비공개 로드쇼가 진행됐다라는 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에 대한 IPO는 꾸준히 이제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특히 만약에 뉴욕 이번에 파티에서 커뮤니티 파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 IPO 이슈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세 흐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운 빠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장을 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멘탈 잘 잡고 어떤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면 이런 상황들도 좀 더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장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